네, 안녕하십니까. 설이 지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날씨가 부쩍 추워져가지고 결혼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협회가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서유석입니다. 먼저 출입 기자단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큰 관심과 협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와 내수 부진,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요인,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고관세 정책, 보호무역 규제 강화와 미중 패권의 경쟁 격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는 올해 초에 2025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또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고요. 마주한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서 노후 경제의 안정과 국민자산 증대라는 중요한 역할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업계는 더욱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협회와 우리 업계가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자본시장 밸류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정부 주도로 시행된 밸류업 정책은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은 물론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 불확실성 요소로 인해서 올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반전을 희망하며 정부, 국회,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밸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국가적 아젠다이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운용사는 주주 인게이지먼트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 ECM, DCMC,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의 또 하나의 핵심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문화 조성입니다.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ISA는 20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587만 명, 가입 금액만 32조 원으로 명실상부하게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ISA 납입 한도와 그다음 비과세 한도의 상향, 새로운 유형의 ISA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 도입 또한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하여 국민 모두의 ISA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투자 방식과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금융투자업계가 급 진전 중인 디지털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공모펀드 상장 거래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펀드 또한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하게 된다면 기존 판매자 중심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의 직접 투자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협회는 올 2분기 내에 런칭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할 새로운 플랫폼인 대체거래소가 3월 4일 출범 예정입니다. 복수 시장에서 원활한 주식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토큰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ETF 허용 등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오는 3월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가 불법 무차익 공매도 근절과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자산 형성과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적연금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90%에 육박하는 비중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시장을 단단하게 육성하여 국민 노후의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위험 중수익의 자산 배분형 펀드인 디림펀드는 출시 이후에 꾸준한 자금 유입과 조정 국면에서도 준수한 수익률 등의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림펀드가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 추가 및 판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IPS를 활성화하고 디폴트 옵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등 퇴직연금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증권사가 모험자본 자금 중개자로서 더욱 활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종투사 및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개선 등 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NCR 등 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모험자본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여 자산을 증대하는 민간 투자기구인 BDC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BDC 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금융투자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 탑 티어급 증권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에 제한적 요소를 개선하여 금융투자 산업이 고부가 가치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서 원스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MA, 즉 종합자산관리계좌, IMA 인가, 법인 지급결제 허용, 외환 업무 범위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전략 지원, 운용사의 판매 채널 다양화 등 금융투자업계의 고른 발전 기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및 배당 소득 비과세와 함께 외화 MMF 대상 통화 확대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연기금 등 위탁 운용 규모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혁신의 시발점인 사모펀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탁 및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은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책무이자 자본시장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불안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자 업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체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금융투자에서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현명한 투자와 위험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투자자가 금융 역량을 갖추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초등 늘봄 학교부터 시니어 디지털 금융 스쿨까지 100세 시대 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작년 한 해였기에 올해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항상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역동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에 따라 자본시장과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엊그제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지났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극복하고 자본시장의 봄을 열고 새롭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오늘 금요일 그 질문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뽑아서 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그 홍보부를 통해서 질의를 다시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답변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하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장순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 회장님 우선 작년 송년회 올해 신년 간담회 정말 그 저희가 기자단의 소통을 위해서 되게 노력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단 대표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작년에 그 회장님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디비펀드였는데 그 디비펀드가 출시된 이후에 그 생각보다 기대 부딪힌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향후 그 디비펀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그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디비펀드를 어떻게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순환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디비펀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 원래 이제 출시 초기 때도 여러 우려가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산대분용 펀드가 앞으로 우리 퇴직연금의 실적 배당 상품 중에서 TDF와 더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고, 앞으로 시간은 결국은 디비펀드와 PDF 같은 그런 자산배분 펀드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출시했을 때 9월 25일 날 그때 저 테디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을 쭉 쪼개서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제가 가입한 펀드를 보고 있는데 수익률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 작년 말에 11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할 때도 굉장히 그 방어를 잘하는 모습을 봐서 이 자산배분 펀드의 위력이 정말 확실히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그 수익률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4개월에 3.5% 정도니까 곱하기 3을 하면 한 9%, 1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수익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도 이제 상위 펀드, 수익률 상위 펀드들 같은 경우는 뭐 7%가 넘는 10개 펀드 같은 경우 평균이 7%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제가 가입은 했지만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요. 단지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아직 많이 안 알려졌다. 그다음에 상품 유입 속도가 아직도 더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취임 초기 발매 초기라서 그렇다는 거는 좀 양보를 해주시고요. 옛날 TDF가 처음에 발매됐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더 많이 홍보되고 그다음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가장 잘 팔리는 그 패스가 그 증권사 MTS의 저희 그 디림펀드가 TDF하고 병렬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거기서 바로 가시성이 있는 그런 MTS 구조를 갖고 있는 증권사 그 모바일 MTS를 통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모든 증권사들이 그 MTS에다가 저희는 그걸 단축 경로라고 부르는데 단축 경로를 좀 빨리빨리 개발해서 그걸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판매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은행이 지금 판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은행은 또 은행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퇴직연금에 관한 전략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디금펀드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조금 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직접 나가서 뭐 은행의 그 연금 파트의 뭐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이 디금펀드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은행을 위해서도 이 디금펀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더 투자자를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를 역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우리 포인트 옵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좀 밸런스 펀드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요 디빈 펀드를 디폴트 옵션에 밸런스 펀드 이용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9월 25일 날 스타트 해가지고 운용 기간이 좀 짧아서 이게 이제 트랙 레코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구성 자체가 주식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가 골고루 분산돼서 서로 간의 그 상관계수를 저희는 상관계수를 낮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관계수 낮춘 그 자산 집단끼리 이렇게 모아서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것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국민연금이나 전 세계 펜션 펀드들은 다 이런 전략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자체는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가까이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경제의 김용 기자입니다. 세이브 마이너스고요. 네. 또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공모펀드 상장 관련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론칭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래수가 요거 상장 그 설정에 하는 뭐 500억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중소형 금융사들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모펀드 직상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 운영업계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ETF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모펀드 시장이 계속 ETF 시장으로 시프트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수년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공모펀드가 갖고 있는 이제 ETF 대비해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입이나 환매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고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ETF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모펀드도 만들어야지 공모펀드로서의 어떤 그 영역 또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도 보면 공모펀드를 변환해서 ETF로 변환해서 상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런 추세가 있고요.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를 뮤추얼 펀드를 ETF 상장하기 위해서 ETF로 변환 상장하기 위해서 SEC가 신청해 놓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모펀드가 과거처럼 간접 투자 방식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낡은 시대적인 관행이라고 할까? 이제 그 투자의 그 패러다임이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모펀드도 직접 투자 시장 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펀드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저는 제 마음으로는 사실 이제 추진할 때부터 올해 초에는 좀 상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출발했는데 이게 제 마음 같지 않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거래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타공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규정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 ETF하고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운용사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이 또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2, 4분기 중에는 꼭 상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2, 4분기에 상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5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사든지 아니면 대형사든지 상관없이 다들 이제 각자 갖고 있는 그 좋은 펀드들 우리가 ETF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들을 상장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던 건데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사이즈가 좀 500억 이상 안 되는 그 운용사의 펀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거래소하고 협의할 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래소는 한 1,0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상장할 수 있는 펀드들이 옛날에 컸던 것들이 다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운용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고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는 500억 얘기를 좀 이제 한 거거든요. 한 건데 그 취지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ETF도 지금 한 800 한 7, 80개 정도 상장됩니다.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장돼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작은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작은 ETF를 이제 소위 말해서 상패를 해야 되는데 상패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 상장 펀드가 아니 공모 펀드가 너무 작은 펀드가 들어와서 그런 상패 기준을 그 상장 유지 기준을 못 맞추면 또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기본 펀드는 한 500억 이상에다가 이제 상장 그 클래스는 70억 정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중소형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거래소하고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서 그런 에러 사항이 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질문. 이번에 그 축변에 저쪽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입니다. 펀드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절세 계좌에서 해외 자산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배당에 대해서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게 이 증권사나 운용사에 어떤 방향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과세는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세 계좌 내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차원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그렇다면 기재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는지 이 부분을 궁금합니다. 회장님, 그 부분은 회장님
이 부분은 어저께부터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 담당 본부장인 유한태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면 또 외국 납부세 공제제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도 기사 갑자기 난 것도 깜짝 놀랐는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산업시장본부 맡고 있는 유한태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해서 방금 저기 그 기재부에서 보도해명 자료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그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시생개발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매납세 공제제를 갖다가 두 단계에 걸쳐서 하던 것을 이제 한 단계로 축소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이제 일반 펀드에 대한 것들을 좀 상정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단에서 이제 펀드를 편입하는 ISA라든지 퇴직연금 계좌 쪽에서는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ISA 부분은 이제 시행령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밝힌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ISA는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저희 업계랑 같이 기재부랑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고 이제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0-30년 가져가는 장기 계좌이고 그리고 뭐 해지, 뭐 중도 인출도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연금 연수령 그리고 실제 외국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투자자가 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그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중에 기재부와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좀 뭔가 방안을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과세 해결 관련해서 이제 그 절세 계좌에서 혜택이 이제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기재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외국 납세 공제가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먼저 환급을 해주고 그 투자자 단계에서 이제 원천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면세법인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을 지원해주는 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 보면은 ISA는 9%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 정도를 그 국세청 국고에서 이제 보전해주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연금 세액이 3%에서 5% 되니까 결국에 9 내지 11%를 또 국세에서 보전해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제 시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세제 혜택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토에서 보전해줬던 그런 결과는 이제 해소를 하겠다라는 게 의지가 강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아마 또 이제 기재부에서 또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답변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다음 질문 앞쪽에 안녕하세요. 뉴스투데이 황수구 기자입니다.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게 공기업으로 편입됐는데 새롭게 도입됐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나가야 할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이제 고교 과정 그 선택 과목으로 추진된 거를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취임 때부터도 이제 그 강조했거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투자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교육부도 방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항상 빠짐없이 투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억세스가 가능한 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늘봄 교실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또 초등학교 늘봄 교실에 저희 이제 경제나 아니면 금융 투자 관련 교육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더 활용을 확대를 해갈 거고요. 이번에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그런 과목은 사실은 이제 좀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과 과정 중에 선택 과목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진입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여타 선진국에서는 이 투자, 금융교육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고 그런 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워낙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뭐뭐뭐 하더라, 뭐 수익을 많이 준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만 갖고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낭패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투자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학창시절, 특히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그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야지만이 경제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어떤 위험 관리와 그다음에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상품이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국채라든가 뭐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주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더 준다는 거는 항상 그 뒤에 손실 위험이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면 투자할 때 이 뒤에 위험이 따른다는 부분은 다 간과해버리고 제시되는 고수익만 이렇게 희망을 거기에 이제 꿈을 거기다 꾸고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성향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이 우리 자본시장도 건전하게 발전되고 우리 투자자들 국민들도 건전하게 자산 형성하고 육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앞쪽에 계신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송경 기자입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셨던 가상자산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상자산 ETF 출시나 토큰 진공 법제화에 대해서 좀 회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 토파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확대 요구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을 이제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결국 금융당국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협회에서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가상자산 관련된 가상자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ETF하고는 다르게 보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서 다양한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조 정도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이목을 끌었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꽤 높은 그런 수익률을 실현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그 뒤에는 블록체인이라는 IT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성이라든가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거래에서도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무역 거래도 하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국내 어떤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취임 초기부터 가상자산을 트래킹하는 그런 ETF를 출시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랬다가 정부의 이제 유권 해석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에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저는 좀 추천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엄존하는 그런 시장인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그동안 MZ 세대들만의 투자 대상인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50대, 60대들이 뭐 트럼프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그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금을 움직이게 되면 아마 MZ 세대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1인당 움직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그 가상자산에 바로 가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래도 전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를 기초로 하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미국이나 홍콩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데 다 상장돼서 실제로 거래되고 트레이딩되고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서 금융상품도 상장시켜서 좀 편하게 그 다음에 또 안심하고 뭐 암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이나 뭐 다른 커머더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상환 개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산 갖고 있는 것 중에 100 중에 뭐 한 1% 정도는 뭐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많이 투자하기는 불안하실지 모르지만 1% 정도는 한번 뭐 포트폴리오로 담고 싶다라는 이런 니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그 정도의 그 현물 ETF는 우리도 좀 상장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정리해서 어떤 뭐 이렇게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 그 기자님도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정우입니다. 공모펀드 직상장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LP 관련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가 미래에셋, 한국투자, SK 이렇게 세 곳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원래 레고시였다가 신한투자증권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추가 확충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넘어오게 되면 그 운용 LP 같은 부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쭤보려고 질문했습니다. 그 LP는 사실은 저 거래소 그러니까 그 상장하는 그 상장 상품을 상장하면서 이제 트레이딩 할 때 필수 불가결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마켓 메이킹도 하고. 그래서 LP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 회사 정도가 지금 이제 합격이 돼 있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하고 이제 계속 접촉해서 희망 의사를 표명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액티브 펀드가 상장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펀드 가입을 하고 또 환매를 하게 되는 결국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참여하는 LP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옛날에 ETF 그 성장 과정을 봐도 똑같거든요. ETF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첫 상장할 때 LP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LP를 구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첫 상장하는 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LP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20개 정도의 회사가 이제 그 상품 상장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이 거의 한 상장 개수가 한 몇십 개 되겠죠. 뭐 하나 하는 데도 있고 두세 개 하는 데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개 정도는 좀 부족한 게라 실제로 부족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그런 회사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LP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접촉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25년 신명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저희 홍보부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